자,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 2회차의 2번 문제 풀어봐 드릴게요. 자, 공을 40m, 자, 1번 문제랑 연결된 거네요. 공을 연지 위로 던져 올렸다. 공의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했을 때의 상황이고요. 공을 40m 높이까지 올라가면 지상에서 최소한의 속도로 던져야 될까라고 했는데 40m 높이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럼 던져야 되는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요 지상에서 공을 던져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의 속도로 던져 올려야 얘가 40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푸는 두 가지 방법. 이거 푸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연직상반 운동으로 푸시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됐어. 근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어쨌든 여기 왔을 때 속도가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뭡니까? 속력이 0인 이 높이에서 자유낙하에서 40m 내려왔을 때 속력이 얼마인지 구하셔도 무방해요. 되겠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등가속도 공식 중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됐어? 그 중에서 자유낙하로 보면 처음 속도가 얼마니? 0인 거죠.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처음 속도항은 0이니까 지워지고요. 낙하 거리는 40m고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랬을 때 V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80 곱하기 9.8이니까 이거 얼마냐? 98 곱하기 8이 얼마냐? 784를 100끼면 얼마냐? 28? 네, 그래서 이때 속력이 28이랍니다. 자, 이렇게 자유낙하 공식으로 풀던 연직상반 공식으로 풀던 여러분들은 첫 번째 등가속도를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죠. 등가속도 운동으로 풀었어요. 두 번째는 뭘 풀면 되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 수 있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어도 되니 여기서 속력이 0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미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 떨어지면서 온전히 무슨 에너지로 바뀌면 돼요?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다고 놓고 풀어도 똑같은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mgH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기 때문에 m 띄어지죠. 그래서 낙하한 속력 V 값이 루트 2지 h야 라고 푸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2 곱하기 9.8 곱하기 낙하 높이 40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무방한 문제. 그래서 문제를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혜민이 다 풀었니? 10번까지? 네. 네. 자,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7번. 됐죠? 7번 볼게요. 19.6m의 등속도로 상승하는 기구에서 자, 별표. 자, 꼬맹아. 열기구가 상승하고 있고요. 속력은 19.6인데요. 자,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손으로 공을 던집니다. 빵 던져요. 19.6의 속력으로 던집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떠난 후부터 얘 떨어지니 계속 올라가니? 제가 손으로 던졌어요. 내 손을 떠난 후에 바로 떨어집니까? 아니면 계속 올라갑니까? 계속 올라가죠.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네, 무조건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려면 속력이 0인 순간까지 가야 방향을 정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는 순간 속력이 19.6이기 때문에 바로 못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 방향으로 쭉 가야 됩니다. 운동 관성 때문에. 그래서 속력이 0이 되는 그 순간 낙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 손으로 안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19.6의 속력으로 가는 열기구 안에 얘를 태우면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태우고 내가 손으로 얘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열기구가 19.6으로 갈 때 열기구만 가니? 아니죠.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도 19.6, 거기에 가지고 있는 공도 19.6입니다. 됐어? 자, 그러고 있다가 내가 얘를 열기구 밖에다가 손만 놓는 거야. 던지지 않고 손만 놔. 그래도 얘는 위쪽 방향으로 속력이 얼마가 있니? 19.6. 이 상황이 내가 19.6이랑 던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 공은 바로 떨어질 수 있니 없니? 없다니까요. 위쪽 방향으로 19.6의 속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알겠어? 그래서 속력이 0이 되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몇 초 걸리니? 몇 초? 2초 걸리죠. 2초 걸리죠. 됐어? 그래서 얘는 첫 속력이 19.6이고요. 얘가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들어 2초가 되면 멈추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간 높이가 19.6m 올라갑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손으로 던졌다. 이건 여러분들 너무 익숙합니다. 근데 손으로 던지는 상황을 됐어? 열기구, 올라가고 있는 열기구에서 손을 놓는다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구에서 돌을 떨어뜨렸더니 10초 후에 지상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꼬매가 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데는 2초 걸려. 근데 10초 후에 바닥에 닿았다는 얘기는 됐어? 이 2초인 이 순간부터 8초 동안 자유낙하 더 했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자유낙하 쭉 해서 바닥에 닿을 때, 온전히 닿을 때 10초 걸렸으니까 요만큼이 8초 동안 자유낙하 했어요. 그럼 꼬매가 8초 동안 자유낙하 하면 속도는 얼마니? 8초 동안 자유낙하에서 속력 얼마니? 얼마니? 네, 8 곱하기 9.8 얼마입니까? 70 8.4인가요? 되겠습니까? 네, 아래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올라간 높이고요. 얘는 내려온 높이입니다. 되겠냐?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돌을 떨어뜨린 순간 기구의 높이는 얼마였겠습니까? 그럼 내가 손을 놓는 그 순간에 이 기구의 이 높이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지 난 이 높이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 이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2초 동안 올라갔으니까 그 자리로 내려오는 거 몇 초? 1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4초 만에 제자리로 왔을 거고요. 4초부터 10초까지 더 간 이 거리가 열기구의 처음 높이였을 겁니다. 맞아. 자, 이때 속력이 얼마냐면 19.6이죠. 되겠어? 자, 그러면 요 구간의 넓이 구하시면 이게 열기구의 높이입니다. 자, 평균 속력이 얼마냐? 49죠. 그래서 49에다가 요 시간 6초를 곱하시면 열기구의 높이가 나옵니다. 되겠어?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돼요? 돼요? 태민이 맞은 개수? 어? 네. 다른 질문 없으세요? 확실해? 다른 질문 없는 거 맞아? 근데 왜 틀린 개수가 그렇죠? 자, 책 잠깐 펴시면요. 우리 책진도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160) 161까지 161까지 질문을 다 받았을까요? 맞아요. 160까지 질문을 다 받았을까요? 맞아. 네. 그러면 162페이지부터요. 꼬맹아,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만 할 필요는 있어요. 162부터 166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오늘. 162부터 166까지 문제 풀어오는 거 숙제. 이거 문제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합니다. 고민 많이 해서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거 있어요. 선생님이 일과 에너지를 먼저 해드려서 앞부분에 열과 에너지라고 하는 단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의 96페이지입니다. 자, 이게 상권에서 배워야 되는 마지막 내용이나 열,
우리 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으로 물리원 수준까지 이해해서 푸시면 되고요. 열 파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출석 면담보다는 심층 면접에서 많이 나와요. 2차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하셔야 되는 새로운 단원의 제목이 바로 열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전기 들어갈 거야. 전기. 그렇다고요.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열입니다. 자, 열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일상적으로 그냥 열이라고 표현하지만 열의 원래 과학적 이름은 열 에너지를 줄여서 열이라고 부른다. 열 에너지를 줄임말이 열이다. 근데 이 열 에너지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나와서 본격적으로 쓰고요. 중학교 때는 열 에너지를 다른 말로 불렀다. 열량. 열량.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의미를 얘기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열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도 있다. 온도요. 온도는 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온도는 뭘 얘기하냐면 물체 이제 차고 뜨거운 정물을 숫자로 표현한 거 온도라고 한다 이거죠. 물체가 얼마나 차, 얼마나 뜨거워 라고 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러한 온도 체계에는 몇 개가 있냐면 우리가 쓰는 온도 체계가 세 가지가 있었다 생각해내.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 생각해내면 돼.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섭씨 온도라는 체계가 있어요. 앞으로는 섭씨 온도를 한국말로 안 쓰고 스몰티로 쓰면은 섭씨 온도예요. 그래서 단위는 표시겠죠. 그런가 하면 미국 놈들이 쓰는 화씨 온도도 있었고요. 얘 표현 F로 합니다. 단위는 OF입니다. 그리고 과학 시간에 사용하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 온도가 있고요. 절대 온도는 대문자 T로 써요. 자, 그리고 단위는 켈빈을 사용할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온도 체계는 과학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거 아닙니다. 만든 겁니다. 자, 만들 때 과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사용된 게 바로 뭐냐면 물의 상태 변화예요. 그래서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를 만든 기준은 똑같다. 그게 바로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했더라 이거죠. 그죠? 온도를 막 높이다 보면 물이 끓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물의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온도를 맞춰서 물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물의 어는 점 우리 이렇게 불러요. 민지야, 잘 안 보이면 책상을 옆으로 끌고 나와. 줄 안 맞춰도 선생님 카메라 더 끌고 나가도 돼. 자, 그래서 어는 점, 끓는 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물이 얼기 시작할 때 섭씨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 순간의 온도를 0으로 잡은 거고 물이 끓는 순간의 온도를 100으로 잡은 거야. 그 사람이 잡은 거야. 그래서 이 사이의 온도차를 100등분해서 그중 하나의 온도를 섭씨 온도의 1도 간격으로 잡아낸 사람이 섭씨라는 과학자예요. 그런가 하면 화씨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물이 얼기 시작할 때 온도를 32도의 끓기 시작할 때 온도는 212도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격을 180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1도의 간격으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온도 간격은 섭씨 온도 간격이 훨씬 더 듬성듬성이고요. 그래서 화씨는 온도 간격이 촘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절대 온도는 물의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 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절대 온도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이렇게 풍선 속에 기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체를 뜨겁게 달구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이 뭐해지니? 활발해진다는 얘기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뭐해진다는 얘기니? 커져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는 뜨거워진다는 얘기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온도 자체를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면 온도도 2배 커지게. 되겠어? 네. 그래서 기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온도로 표현한 게 바로 절대 온도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요,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운동이 활발하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부피가 크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일수록 부피가 점점 뭐해진다고요? 커진다고요. 자, 근데 섭씨 온도에서는 0도일 때도 기체는 부피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온도를 높일수록 기체의 부피는 점점 뭐하니? 증가. 그러면 거꾸로 보면 온도를 낮출수록 기체의 부피는 점점 뭐해지니? 감소하죠. 기체의 운동이 점점 느려지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모든 기체의 운동이 멈춰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에 온도가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게 몇 도입니까? 네, 그게 영하 273도라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렇다면 이때 이 순간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순간?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순간? 0입니다. 됐어? 기체의 운동이 멈추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순간 이 순간을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온도 체계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절대 온도예요.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일 때는 온도도 0켈빈. 됐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는 곳은 절대 온도도 2배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 온도가 10켈빈이었어. 그러면 얘는 기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때 기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그래서 E라고 하면 20켈빈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10켈빈보다 몇 배? 정확하게 2배예요. 그래서 절대 온도를 보면 그 안에 있는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어요. 되겠어? 네. 그래서 기체의 운동 에너지를 기준으로 만든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다. 그래서 앞으로는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든 절대 온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을 에너지로 환산할 거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온도 계산은 절대 온도로 해야 된다. 그렇다고 바꿔보자. 자, 우리가 맨날 쓰고 있는 섭씨 온도를 어떻게 하면 절대 온도 되니? 플러스 273. 그렇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는 수가 절대 온도 됩니다. 그러니 물의 어느 점이 0도라고 섭씨 온도에서 잡았어요? 그 순간의 절대 온도가 273켈빈입니다. 물에 끓는 점을 100도로 잡았기 때문에 이 순간의 절대 온도는 373켈빈이어요. 자, 그래서 물이 얼기 시작해서 끓기 시작할 때까지 온도 차이 몇 도? 얼마? 100켈빈 차이 나죠? 그러니 섭씨 온도에서의 100등분과 절대 온도에서의 100등분 한 온도 차이의 크기 간격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섭씨 온도 변화와 절대 온도 변화는 반드시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러한 기체가 다른 액체나 고체와는 다른 속성도 있다. 다른 속성도 있다. 어떤 속성이 있냐면 기체는요 부피 변화가 대단히 극심하다. 맞죠?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 이제는 3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됐나요?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원래 3가지였죠? 자, 불러봐요. 첫 번째. 온도. 네, 첫 번째.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뭐하니? 증가해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샤를 법칙이라고 하고 송호연 선생님하고 샤를 법칙의 대표적인 예는 뭐니? 뭐 이런 거 했겠죠. 찌그러진 탁구공이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퍼집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되겠어? 네. 자, 출석 면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머릿속에 드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2번째 원인 압력입니다. 그럼 꼬맹아, 압력을 높이면 부피는 뭐하니? 감소하는 무슨 관계가 있니?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얘기 누가 했어? 그렇죠. 그래서 보일 법칙의 대표적인 예도 들어봐 이런 얘기를 출석
수업한다면서 하시죠. 그럼 대표적인 예는 뭡니까? 뭡니까? 그 산 올라가면 과자 먹고. 네. 산 위에 올라갈수록 과자 봉지가 빵빵해져요. 뭐 이런 얘기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숨 쉴 때 흉곽 속의 압력과 폐 사이의 운동도 보일 법칙이죠. 알고 계십니까? 남들은 과자 봉지 얘기할 때 폐 크기 변화를 얘기하면 수준 차이가 보이겠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데도 기체의 부피를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온도와 압력은 똑같은데 기체의 부피를 다르게 하는 방법. 네, 기체 분자의 뭡니까? 입자수입니다. 그래서 입자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죠. 이 얘기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이걸 중학교 3학년 1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든 게 기체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무슨 온도여야 되니? 네, 절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온도분의 부피가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다. 이걸 얘기한 게 샤를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자,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압력, 부피, 반비례라면 이 반비례 그래프 중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에 해당되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어때야 된다? 일정한 면적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또 다른 상수값을 갖는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를 찾겠다. 이게 바로 기체상수죠. 그래서 이 둘을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는요. 절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하고요.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는데 이를 만족하는 특별한 상수를 찾겠다. 이걸 기체상수라고 해요.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기체의 입자수가 1몰일 땐 부피가 22.4라서 그래서 기체상수가 0.08이야. 근데 2몰이면 부피가 2배 되니까 상수도 2배. 3배면 부피가 3배니까 상수도 3배. 기체가 n몰이면 부피가 n배 커지니까 상수값도 n배 커져야 돼.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nRT, 기체의 입자수와 기체 상수와 절대 온도를 곱한 값이랑 항상 일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요. 이렇게 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기체가 n몰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콜레프로와 아무리 가열해도 이 안에 기체 입자수 변하지 않고 일정입니다. 상수값도 변하지 않고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재영아, 이 값은 항상 일정하니까 제가 이걸 지우면 됐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항상 절대 온도와 무슨 관계? 비례관계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보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절대 온도와 비례하는데요. 여기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야. 여기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 누가 커요? 같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A점과 B점 이 반비례 관계에서의 이 그래프에서의 온도는 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죠. 반드시 온도가 뭐 할 때? 일정할 때.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다 떨어집니다. 이 안에 전제 조건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온도와 부피를 비례해. 이거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온도와 부피가 비례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압력이 뭐 할 때? 일정하다면 이래. 라는 얘기예요. 됐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해. 이 얘기 하고 싶으면 전제 조건 깔려야 됩니다. 뭐? 온도가 일정할 때만 그래.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 되겠어?
자, 입자수와 부피가 비례해. 이거 아무 때나 그러지 않아. 언제 그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만 그래. 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해야만 된다. 그래서 샤를 법칙 설명해 볼래?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부피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되겠어? 전제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는 안목 키우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체와 온도, 압력, 그 다음에 입자수가 부피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러분들 보여드렸고요. 그거 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어떤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으니 내가 그 온도계를 가지고 물체의 온도를 재보겠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물체를 이렇게 수조에다가 넣은 거죠. 그 중에서 A는요 80도의 열나 뜨거운 물 200g 들어있어요. 자, B에는요 20도의 엄청 차가운 물 100g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시키면 무슨 일이 발생하니? 열평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열의 이동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하는 순간 그 안에서 반드시 열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열이 이동하는 방향. 그렇죠. 항상 고온의 물질에서 저온의 물질로 열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얘기하자. 열이 뭐니? 우리는 열을 배우잖아요. 그럼 열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어야죠.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 아닌데요? 온도를 입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자, 열이 뭐니라고 하면 열의 정의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되겠냐?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되겠냐? 입자의 활발한 정도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자,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 또는 열 에너지 또는 열량 늘 그렇게 배웠어요.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을 접촉하는 순간 온도 차에 의해서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 열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됐어? 이렇게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열이 이동하니까 당연히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열을 잃으니까.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열을 얻으니까. 자, 그러다가 둘의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 크로스가 되니? 아니죠. 열평형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열의 이동이 없는 열평형 상태를 갖습니다. 도현아, 열평형 상태가 되면 열이 이동하니 안 하니? 해요. 안 합니다. 열은요 두 물체의 온도 차에 의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온도 차가 많이 나면 열은 많이 이동하는 거고요. 온도 차가 줄어들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이 줄어들고요. 온도 차가 없으면 열은 그때부터 이동을 못 합니다.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온도 차입니다. 온도 차가 없으면 두 물질의 열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평형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열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열 안 움직여요. 되겠어? 그러면 선생님, 열은요 대부분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가죠. 네. 그러면 그중 일부는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돌아오는 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은 절대로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열은 반드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역방향이 불가능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 멋진 말.
열은 역반응이 불가능한 형태다. 뭡니까? 비가역 형태입니다. 열은 비가역 형태입니다. 거꾸로 절대 못 갑니다. 항상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 쪽으로 이동하고요. 열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은 두 물질의 온도차입니다. 그럼 나 물어볼게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이 뭐냐? 이 가로축이 뭐 나타낼 것 같아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을 때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은 같다 다르다? OX. 다르다. 네.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열의 양은 다릅니다. 왜요? 자, 처음에 둘은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1분 동안 얘 온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온도가 이만큼 바뀔 정도의 열이 이동한 거예요. 근데 열평형이 되기 직전 보시면 같은 1분 동안이지만 온도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으로 온도 요만큼만 바뀔 정도의 열밖에 이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하는 열의 양이 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원만해지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온도차가 없으면 열은 이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열평형된 온도는 몇 도고요? 열평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 에너지 얼마입니까? 이게 관건이고요. 요즘에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계산하는 연습을 잘 안 해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은 얼마고 그때 온도가 몇 도야? 이거 어떻게 풉니까? 그건 평균 아닌데요? 그러면 이거 온도가 50도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열평형이 되는 온도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열의 이동량을 우리가 열량이라고 그러죠? 열량 구하는 식 쓰면 되겠죠? 열량 구하는 식이 뭐였죠? Q는 시향탁이죠. 자, 이때 시가 뭡니까? PR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자, 이때 뜨거운 물체가 잃은 열량이 많니? 찬 물체가 얻은 열량이 많니? 같죠. 그걸 방정식으로 세워서 푸시면 돼요. 되겠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자,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은 고온의 물의 비열에다가 물의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 곱하면 되는데 물이니까 비열은 얼마일까요? 1 곱하기 뜨거운 물의 질량이 200g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0g에 온도 변화는 무조건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빼야 온도 변화량이 나오니까 80 빼기 T입니다. 자,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도 똑같이 합니다. 시암타. 근데 여전히 물이기 때문에 비열은 1이고요. 질량 100g에 온도 변화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요 차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T 빼기 20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랬을 때 쓸데없는 숫자 날리시고 문제 푸시면 160-2T가 T-20이고요. 그래서 3T가 180이기 때문에 열평형 온도가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열평형이 일어난 온도가 60도입니다. 50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열평형이 될 때까지 뜨거운 물체의 온도는 몇 도 낮아졌니? 20도 낮아졌는데 찬 물체의 온도는 몇 도 올라갔니? 40도요. 온도 변화 비율이 1대2죠. 자, 온도 변화 비율이 왜 다릅니까? 네,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면 같은 물질이면 비열이 똑같습니다. 비열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동한 열의 양이 같으니까 이거 곱한 값이랑 이거 곱한 값이 똑같겠죠? 근데 질량비가 2대1입니다. 그럼 온도 변화 비율은 1대2여야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거꾸로 열평형이 된 온도를 주면 얘네들의 질량비를 너네가 알아먹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열평형 온도 알았으니까 그 온도를 한 군데다가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열평형 된 온도는 그 열평형이 될 때까지 이동한 열의 양이 얼마?
4,00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단위가 뭘까요? 칼로리. 네. 그람 단위로 계산했기 때문에 열량 단위 칼로리로 나옵니다. 킬로그램으로 계산하셨으면 킬로칼로리가 나올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열량 단위 이렇다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저는 선생님 열량으로 구했지만 열에너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열에너지의 단위는 뭐니? 줄이죠. 그러면 1kcal가 몇 줄이니? 4,200줄이라는 거 우린 알죠? 그러면 1칼로리가 몇 줄이니? 4.2줄이라는 거죠? 우린 알죠? 자,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줄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다. 되겠어? 줄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건데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있어.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요 프로펠러 날개 달려있는 막대기를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막대기 끝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달고요. 얘를 손으로 탁 하고 치면 이물체가 아래로 드르륵 내려오면서 실이 풀리면서 얘가 돌아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에너지 전환. 무슨 에너지가? 추의 위치 에너지가요. 뭘로 바뀝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미친 듯이 돌겠죠. 근데 프로펠러가 돌면서 이 안에 있는 물과 뭐 합니까? 마찰하죠. 그 마찰에 의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열의 에너지가 됩니다. 이 중 100% 열 에너지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되니 만약에 추의 위치 에너지가 20만큼 감소했는데 열이 5만큼 발생했어. 됐어?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1kcal가 4줄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야. 됐어? 이걸 실험한 사람이 줄이라고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얼마만큼 감소했을 때 물에서 발생한 열량, 이 물은 100g 있었는데요. 이걸 떨어뜨리는 순간 물의 온도가 10도에서 12도가 됐네요. 그럼 물에서 발생한 열량 구할 수 있잖아요. Q는 C한다. 되겠어? 네, 그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1kcal가 몇 줄인지를 확인했는데 그 결과 1kcal는 4,200줄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른다. 이해돼? 가능한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춥니? 왜 춥지? 바람이 지금. 바람이 안 나오게 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고요. 그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 중에서요. 물의 비율이 얼마냐? 1. 단위는 뭐냐?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또 C 또는 켈빈. 이게 비율 단위죠. 근데 이 비율 단위를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무조건 킬로칼로리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나는 킬로칼로리로 구한 다음에 다시 줄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한 번에 줄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뭡니까? 얘를 4,200줄 퍼 킬로그램 도시가 물의 또 다른 비율입니다. 알겠어?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막바로 에너지 단위로 나옵니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비열이 뭐니? 이 비열한 자식아 그거 아니잖아. 비열이 뭐야? 물체 1kg에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비열이고요. 비열은 물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자,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비열이 큰 대표적인 물질이 물이 우리 몸에 70% 들어있는 이유는 체온 조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되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비열이 뭔지는 아세요? 그 비열차를 이용해서 비열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해류풍, 계절풍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뭐니?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 개념이 나옵니다.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물질의 특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총 열의 양, 열용량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열용량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낯설지 않게끔 익숙하게 하십시오. 비열에다가 그냥 질량을 곱한 게 열용량 1이에요 라는 겁니다. 자, 뚝배기에서 찌개를 끓이다가 불을 껐어요. 근데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뚝배기 안에서 찌개가 끓고 있어. 근데 양은 냄비에다가 찌개를 끓이고 나서 불을 끄니까 금방 식어버려. 양은 냄비와 뚝배기의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요. 열용량 차이입니다. 비열차 아닙니다. 열용량 차이입니다. 가지고 있는 열 자체가 달라. 그래서 돌솥은 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을 꺼도 가지고 있는 열을 오랫동안 찌개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끓는 거야. 근데 알루미늄 냄비는 냄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용량이 작아. 알겠어? 그래서 불을 끄면 금방 줄 수 있는 열의 양이 없으니까 식어버려. 알겠습니까? 이게 열용량 차이예요. 이게 열용량 차이라고. 알겠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 표면되는 온도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했는데 이러한 열은요 이동한다면서요 선생님. 그렇지.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 몇 가지 있습니까? 그렇죠. 열 이동 방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불러. 맞아. 전도가 있고 대류가 있고 그리고 복사가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전도의 형태로 열이 이동되는 건 주로 어떤 물질? 고체 물질에서 열이 이동하는 주된 방법이 전도지. 대류는? 유체. 네, 액체나? 기체. 근데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액체나 기체는 대류로만 열을 이동시킨다? 아니죠. 됐어? 복사를 쓸 수도 있고 전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주된 방법이 대류라는 것뿐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주된 방법이에요. 자, 복사는 빛에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를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중 고체들은 주로 전도라는 방법으로 열을 이동시키는데요. 열을 전달한다는 거야. 전달. 되겠어? 그래서 알코올 램프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 고체 물질을 집어넣으면 열을 직접 받은 입자가 열을 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손까지 가니? 안 가요. 그럼 열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그 옆에 있는 입자한테 열을 뭐 해주는 거야? 네, 충돌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열이 옆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모든 물질은 다 같다. 아니죠. 그래서 물질마다 열을 옆으로 전달하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걸 멋진 말로 열 전도율. 이게 크다는 얘기는 빨리 열을 옆으로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열 전도율이 큰 애가 누굽니까? 금속입니다. 열 전도율이 작은 애가 누굽니까? 비금속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금속의 조건, 열 또는 전기의 전도율이 크다. 이게 금속의 조건이잖아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들이 상대적으로 열을 빨리 전달합니다. 금속 중에서도 더 빨리 전달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물질의 특성입니다. 되겠어? 열 전도율이 물질의 특성이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물질마다 열 전도율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려면 똑같이 알코올 램프에다가 집어넣고, 되겠어? 알코올 램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똑같은 간격으로 양초 촌농을 떨어뜨려서 이쑤시개 꼽아놓고 어느 쪽 이쑤시개가 먼저 떨어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 간의 열 전도율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러면 열 전도율을 결정하는 건 물질의 구조 중에 뭘까? 이런 걸 쓰는 게 자소서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류요. 대류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물이 들어있는 이렇게 냄비에 한쪽 끝만 가열해도 물은 전체가 뜨거워지는 원리죠. 자, 그건 열을 받은 물의 입자들은요.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뭐해지니? 멀어지면 부피가 뭐해지니? 증가하니까 밀도가 뭐해지니? 작으면 어떻게 되니? 왜요? 왜요? 부피가 커졌으니까 근데 왜 떠요? 밀도는 부피보다 질량이
뜯었어. 왜 뜯냐고요? 네. 부력 때문이죠. 부력은 누가 만들어요? 잠긴 부피 부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잠긴 부피인데요. 부력은 누가 만들어요? 밀도 부력은 누가 만들어요? 저요. 저거 끓이는데 저 뜨거운 물 절대 안 올라가게 할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질이 절대로 안 올라가게 할 수 있어요. 네, 중력 때문에 올라가요. 부력은 중력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력은 무조건 중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이죠. 중력이 없으면 중력과 반대 방향도 작용할 수가 없어요. 밀도가 작아서 떠요. 이거 부력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력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중력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물을 끓였을 때 뜨거운 물 올라가. 여기가 지구니까 가능해요. 여기가 우주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럼 다시 이게 밀도에 따른, 그래서 밀도가 큰 애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애는 떠요. 이거 어디에서만 가능해? 지구, 중력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어떻게 될까? 물하고 기름이 있다고 치자. 물하고 기름을 내가 칼칼칼칼 부어서 지구에서 어떻게 되니? 기름은 위에 뜨고 물을 가라앉아요. 됐어? 네. 그럼 내가 똑같은 짓을 우주에서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약간 규칙 없이 섞이진 않지만 규칙 없이 막 섞이진 않아요? 섞이진 않습니까? 왜요? 자, 뜨고 가라앉는 거를 결정하는 것과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건 달라요.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는 거는 극성과 무극성 차이죠. 그건 중력하고 상관없죠. 물과 기름은, 물은 극성인데 기름은 무극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 섞여요. 우주에 가도 안 섞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을 때요, 내가 기름을 먼저 붓고 물을 나중에 부어도 지구라면 항상 물이 밑으로 깔려요. 뒤집히죠? 그래서 지구는 중력 때문에 네가 기름을 먼저 부었어도 물이 밑으로 내려가요.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기름입니다. 섞이지도 않고 물이 항상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아요. 근데 우주는요. 우주에 가도 극성, 무극성은 안 바뀌니까 섞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때 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순서가 이건 여러분들이 부은 순서예요. 부은 순서예요. 내가 기름을 먼저 넣으면 기름이 밑에 있고요. 물을 먼저 넣으면 물이 밑에 있겠죠. 이건 부은 순서예요. 무겁다고 밑으로 깔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부력이라는 거에 원초적인 그래서 힘의 근원은 뭔지도 좀 기억해봐라. 부력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류라고 하는 거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셨습니다. 됐죠? 그리고 복사는요. 어떤 매질의 도움도 받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주, 진공인 우주에서 지구로 열이 오는 거야. 바로 뭐? 복사의 형태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태양이 복사의 형태로 지구로 에너지를 보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사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주에서 열 전달 방법으로 쓸 수 없는 거. 우주에서 열 전달 방법으로 쓸 수 없는 거. 대류 안 됩니다. 되겠어? 열 이동 방법이 제일 빠른 거. 복사죠.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은 다양한 형태로 전달되지만 그 형태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열 이동을 차단하고 싶어요. 얘는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이고요. 전 열 이동을 차단시키고 싶어요. 멋진 말. 단열시키고 싶어요. 대표적인 단열 도구 보온병입니다. 보온병의 단열 구조 이해하셨어야 돼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요. 자, 걔는 전도도 막고 대류도 막고 복사도 막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만 막으면 단열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도, 대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공을 하죠.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중막 구조를 떼었죠.
보온병이 이중막 구조인 건 알아요? 네. 여기가 붙어있니 끊어져 있니?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를 먹으려고요. 여기에 고체가 연결되어 있으면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끊어놓은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도를 막기 위해서 이중막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쓸까요? 친구. 이 안이 진공입니다. 기체가 없어요. 이 안이 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겠어? 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뜨거운 물을 집어넣는데 복사는 어떻게 막아요? 음도를. 네, 여기에 거울처럼 반짝반짝한 음도금을 하면 열이 빠져나왔을 때 반사를 통해서 복사된 열을 다시 집어넣죠. 네.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도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사까지 차단할 수 있다. 이게 단열시키는 방법이었다. 우리 집에는요, 단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또 뭐가 있는데요? 이중창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실에 있는 이중창 구조가 단열을 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리창이 두 겹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단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겁니다. 되겠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동물들은 단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있는데 그냥 털이 아니고 그 털의 구조를 보면요. 털에 공기층이 더럽게 많아요. 공기는 흐를 때 대류가 일어나서 열을 잘 전달하지만 공기가 흐르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공기 자체는 열 전도율이 대단히 낮아요. 그래서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털에 공기구멍이 많이 있어서 공기 입자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열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요. 보온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열에 대해서 배웠으니 꼬매나 열의 역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있어. 자, 얼음 덩어리에다가 온도계를 꼽아봤더니 영하 20도야. 이때부터 가열하는 거예요. 가열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보겠다는 겁니다. 알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가열하기 시작했으니까 온도가 당연히 뭐하니? 올라가죠. 근데 계속 아니야. 자, 특정한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 다시 일정, 다시 올라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열을 가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도 있죠. 왜요? 자, 그건 열이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서 그래요. 그쵸? 열이라고 하는 아이는 한 번에 물체의 온도만을 변화시키는데 모든 열을 다 쓰거나 아니면 상태 변화하는데 모든 열을 다 써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상태 변화가 없다는 뜻이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새끼는 여기서 상태 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중학교 1학년 때 구간을 찢어서 그 안에 어떤 상태의 물질이 있는지를 예측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는 고체가 있고요. 그 다음 고액, 그 다음 뭐니? 액, 그 다음 액기, 그 다음 기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압니다. 그죠? 오랜만에 해보죠. 고체가 액체되기 시작하는 상태 변화를 융해. 그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완벽하게 다 융해가 될 때까지 흡수한 열을 우리가 융해열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상태 바뀌는 걸 기와. 그 기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그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 그래서 기화가 완벽하게 일어날 때까지 물이 다 끓을 때까지 필요한 열을 우리 뭐라고 하겠다? 기화열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동안 사용된 이 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태가 바뀌는 동안 사용하는 모든 열을 나는 내 눈에 안 보이게 숨었네. 숨은 열. 네. 또는 잠자는 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숨은 열 또는 잠열에는 액화열, 기화열, 승화열, 응고열, 그 다음에 융해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반드시 같아야 되는 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잠열 중에서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게 바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데 사용된 열이나
똑같은 물질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데 사용된 열의 양은 반드시 같죠? 됐어? 무슨 열과 무슨 열? 네, 융해열과 응고열의 크기 반드시 같아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액체가 기체로 바뀌거나 기체가 액체로 같은 물질이 변할 때 사용되는 열의 양도 같습니다. 뭐죠? 기화열과 액화열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화열을 줄까? 그럼 여러분들은 액화열도 아는 겁니다. 자, 근데 꼬맹아 생각해볼래? 물, 라면 하나 끓일 물의 기화열과 라면 100개 끓일 물이 필요한 기화열이 같겠니 다르겠니? 그러니까요. 물의 양에 따라서 필요한 열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응고열, 승화열, 기화열, 액화열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물질 1g당 그래서 상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열을 나타낸다. 이게 바로 잔열이다. 되겠냐? 예를 들어서 물의 융해열이 80칼로리/g이에요. 물의 융해열이 80칼로리/g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얼음 얼마? 1g을 완벽하게 녹이려면 80칼로리의 열이 필요해. 이거예요. 그러면 얼음이 1g이 아니고 100g이면 얼마 필요하다는 얘기니? 8,000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잡열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실제 사용된 열이 나옵니다. 이해되겠어요? 상태 변화하는데 실제 사용된 열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근데요 선생님 내가 얼음 얘가 200g 있었거든요. 이걸 내가 가열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재봤잖아요. 근데 여기가 0에서 2초, 여기가 5초, 여기가 10초, 여기가 20초, 여기가 40초 뭐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융해열이 클까요? 기화열이 클까요? 몇 배일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합니다. 첫 번째 얘는 200g의 얼음을 완벽하게 녹이기 위해서 이 열온 장치로 얼마 동안 가열해야 돼? 3초 또는 3분 동안 가열한 열로 녹였어. 이런 얘기야. 맞아. 근데 얘가 녹아서 물이 돼도 그대로 200g인 거 알아요? 200g의 물로 바뀐 후에 물을 끓일 때는 얼마? 10초에 해당되는 열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열은 언제가 더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까? 끓일 때죠. 기화열이 훨씬 더 컸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얼마? 3분의 10배 더 컸네요. 알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상태가 바뀌는 동안 걸린 시간이 바로 열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로 비교하면 편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꼬맹아 기울기는 다 같다, 다 다르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요.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 뭐 나타냅니까? 비열의 역수. 되겠어? 얘는 2분 동안 가열한 열로 20도 올라갔어. 되겠어? 그러니 이 얼음은 1분 동안 가열한 열이 10도 상승시키는 열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안 된다. 여기를 30으로 바꾸자. 자, 얘는요. 물이 아니구나. 요거구나. 자, 얘는요. 그래서 물이 얼마? 5분 동안 가열해서 몇 도가 올라가니? 5분 동안 가열해서 몇 도 올라가서? 100도. 그러면 1분당 가열한 열이 몇 도를 상승시킵니까? 네, 20도를 상승시키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열을 줬을 때 온도 변화가 얘가 더 크네? 그럼 비열은 얘가 더 크다는 얘기를 해? 이런 얘기죠.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태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에서요.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비열의 역수값을 얘기한다.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비열은 크다는 얘기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은 물체의 잡열과 그 다음 비열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되셔야 된다. 이해돼?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열역학 법칙을 알고 계세요. 맞아요? 열역학 법칙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쓸데없고요. 여러분들은
연력학 제1법칙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합격한 후에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는 연력학 제1법칙은 해야 된다. 연력학 제1법칙이 뭐죠? 아니고요. 열 어쩌고 모든 열 에너지도 뭐 된다? 보존된다. 이거 설명했거든. 그래서 열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보존돼야 돼. 이거 설명한 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 피스톤에다가 내가 가열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건너가. 건너간 열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 열량. 그래서 열량이 100쯤 건너갔다고 치자. 맞아? 열량이 100쯤 건너갔어요. 열량 구하는 식이 뭡니까? C, M, 델타, T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열량이 건너갔다고 치자. 그럼 100이라는 열을 받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이 기체가 스스로 뜨거워져서 운동이 활발해지는데 열 에너지를 쓴 거야.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얘기는 입자에 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지. 근데 기체에서는 운동 에너지라는 단어 안 쓰지? 뭐라고 쓰니? 내부 에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꼬맹아 됐어? 얼마의 에너지를 썼다고 할까요? 60? 60을 썼다고 그러자. 그럼 에너지 보존된 거야? 자, 에너지는 실제로 보존됩니다. 왜?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데 일부 쓰고 남은 에너지가 저 피스톤 뚜껑을 밀고 나가는 뭐 하는데? 일하는데 나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맞아. 일하는데 나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40. 그래서 항상 열 에너지도 보존됩니다. 안 되는 경우 없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요거 가지고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네, 10분